저희가 오늘 정철의 관동별곡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 같이 오랜만에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관동별곡을 읽어보시니까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신 범위에 정철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조금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되게 안 좋게 봤던 시선이 컸었는데 이제 약간 전공 지식을 좀 가지고 보니까 새롭게 읽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소민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듯이 이제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정철을 좀 미워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관동별곡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랑은 다르게 다가오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서영님은요? 저는 정철이라고 하면 굉장히 길이가 긴 가사 작품이었어서 사실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각 핵마다 중요한 요소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막 머리 아프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그게 읽어가는 게 재미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동별곡에서 다루는 장소가 강원도인데 강원도가 사실 힐링 장소로 유명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못 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곳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관동별곡이 또 워낙 유명한 고전문학 작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철이 학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다들 기억이 선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관동별곡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교과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관동별곡을 한 줄 한 줄 풀이하려는 건 사실 아니죠. 한 줄씩 이제 풀이하는 건 학교에서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모르셨을 것 같은 이제 관동별곡의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관동이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동이란 넓게 보면 지금의 강원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은 서울, 경기 일원을 관내도라고 하는데요. 관동이라는 명칭은 이 관내도의 동쪽에 위치한 땅이라는 데서 얻게 되었어요. 좁은 의미의 관동지방은 대관령의 동쪽, 즉 오늘의 영동지방에 한정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관동별곡에도 나오는 아름다운 명승지인 관동 8경 모두가 영동지방에 편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 고성의 청간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 평야의 월성정을 통틀어 관동 8경이라고 하는데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관동 8경과 금강산 일대에 대해 예찬하였습니다. 서영님이 또 이제 지리교육과시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쭉 나열해주신 이제 관동 8경에 대해서 어떤 약간 지리적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분포한 이 관동 8경은 강원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지리적 조건의 영향을 온전히 받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관동별곡에서 정철이 즐긴 여정의 지형적 조건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급경사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맥과 해안 간 거리가 매우 짧아 산줄기에서 파생된 하천의 길이 역시 짧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금강산을 비롯한 그런 모든 곳들이 화강암과 화강 팻마암으로 구성된 산지이기 때문에 전리면과 균열면을 따라서 진행된 침식작업으로 이루어진 높은 절벽, 봉우리, 깊은 골짜기들이 아주 기묘하고 멋진 산악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북한에 있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총석정의 모습을 가장 구름에 직접 담고 싶은데요. 총석정은 현무암질, 지금의 제주도와 같죠. 그런 조명암질 용암이 바닷가까지 흘러서 냉각 응축되어 육각기 등의 모양을 가진 수직 전리를 이루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의 구절 중에서 구태야 용면은 무엇을 상속동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해식작용으로 현무암은 주상전리를 따라 갈라 떨어져서 해식 절벽이 되었고 남아있는 구루들은 육각 기둥들의 묶음으로 되어 총석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관동별곡을 배우다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럴 때마다 관동 8경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사진으로라도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이래서 정철이 그 표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썼구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건 이제 관동별곡 이전에는 어떤 작품이 있었고 관동별곡 이후에는 또 관동별곡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원도의 풍경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관동별곡 이전에는 과연 이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네, 송강 정철이 이제 관동별곡을 창작하기 200년도 전에 이제 고려 말 문인인 안축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제목, 관동별곡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경기체가를 지었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경기체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어떤 건가요? 이제 한림별곡이죠. 네, 한림별곡은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상 같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창작한 작품인데, 비슷하게 관동별곡에도 이제 강원도의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제 안축의 표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정철의 관동별곡 역시 안축의 관동별곡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뭐 정철이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조선시대에도 사실 관동별곡은 이미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사신함정이나 구운몽으로 유명한 이제 서포 김만중 같은 경우에 서포만필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관동별곡의 아름다운 표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제 그 금강산 기행가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관동별곡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제 칭찬한 작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홍정유라는 문인이 지은 이제 동유가라는 작품을 보면 정송강의 관동별곡, 의연도 의연할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동별곡이 인용되고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철의 첫 번째 부캐는 다혈질 해바라기입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따르면 정적과 논쟁을 하다가 침을 뱉을 정도로 강직한 성격이었으며, 선조 26년의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철은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하였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다혈질적인 기질이 강했던 정철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집도 강해서 서인의 강경파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선조에게 이용당하고 또 버림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선조만을 바라보는 충직한 신하였다고 해요. 반대pak 동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조가 잔혹한 피해 숙청을 주도하였었는데, 정철은 임금을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명목상의 책임자로 자신의 이름을 선뜻 내어줄 정도였고, 이때 희생당한 동인 세력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다지며 정철 정철 하고 외칠 정도로 크나큰 미움을 그의 죽음을 대신하여 받아주었다고 해요. 또한 선조가 자신의 마음껏 써먹고도 정철의 권력이 커짐을 경계하여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좌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했을 만큼 지고지순한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여줘서 안쓰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정철의 두 번째 부캐는 러브레터 장인이자 평가원의 첫사랑입니다. 되게 사랑스러운 별명인데 그런 별명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선조로부터 버림을 받아 중앙으로부터 밀려나고 유배에 처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이어갔고, 이러한 사랑을 문학으로서 생생하게 들려주었는데요. 정철은 임금 선조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그 가련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고백하는 충신연주지사 계열의 작품을 많이 창작합니다. 삼위인곡과 소미인곡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철은 문장력도 참 수려하고 한국 문학의 백미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한 핀트가 많은 작품을 창작했기에 국어 교육에서도 빼먹을 수 없는 체계 중에 한 명인데요. 실제로 고등국어 교과서에서 정철이 없는 경우는 되게 보기 힘들고, 오늘 우리가 다룬 관동별곡은 1998 수능, 2010 6평, 2015 수능, 2021 6평에 출제된 작품으로 고전 문학 작품 중에 유일하게 평가원 주제 시험에 4회 이상 등장한 작품이기도 해요. 잊을만 하면 소환된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첫사랑이라는 칭호를 정철에게 감히 붙여보았습니다. 정철의 세 번째 부캐는 바로 인명과 파직을 반복하는 회전문 농민관입니다. 선조 16년의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선조는 정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정철은 그 마음이 곱고 행실이 바르나 다만 그 말이 고다 담대히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샀노라. 즉 농민관으로서 정철은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정치에 임하며 직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타협 없는 그의 강직한 자세에 대해서 당대에는 긍정적인 평도 많았으나 오히려 이에 대해서 성품이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상반된 평가 역시 공존했다고 해요. 그는 실제로 권력지향적인 성격과 정치적 욕망으로 인해서 임명과 파직을 반복하는 관직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송강의 정치적인 이상은 그의 작품들에 과감하게 드러나지만
높은 이상과는 달리 술과 풍류를 즐기느라 행정 업무에 소홀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조정에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파직되는 등 오히려 농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회전문 같은 사람이죠. 네. 다음과 같은 관동별곡의 구절에서 농민관으로서 정철이 추구했던 선정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유적 표현들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는 사회 안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회 안정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안정, 두 번째는 적극적 안정인데요. 먼저 소극적 안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동별곡의 제작 연대인 선조 13년 전후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당쟁이 날로 격화되고 외란이나 호랑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왕부터 천민계층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 생업적인 위기를 직시한 정철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개선하고 어지러운 사회를 조정하여 물리적인 의미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안정인데요. 이는 비슷한 시기에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혼민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혼민가는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와 도덕을 실천할 것을 계몽하는 교훈적인 작품인데요. 전반적인 생활 조건의 개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유교윤리를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치의 측면에서 계몽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또 다른 선정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철이 물론 인간적인 면모에서까지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결코 좋게만은 포장할 수 없는 지점이 되게 많은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하는 사람들이 정철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배층 계열의 양반이 당시 피지배층의 언어로 천대받던 언문으로 창작하고 향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해서 그것도 완결된 형식으로 수려한 작품을 많이 남겨준 그가 계속해서 기억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정철은 총신 연주시사 계열의 작품을 많이 창작했는데요. 특이점은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왔다는 점입니다. 여성화자를 상정하여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한국 문학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취한 것이 그 속에 쓰인 언어가 사대부 남성 정철의 것이 아니라 정철이 들은 자신 주변의 여성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외되던 계층인 그 시대 여성의 어투를 볼 수 있도록 가져와서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네, 관동별곡은 1980년 작품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450년 전에 지어진 것인데요. 그동안 관동별곡 속 명소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요? 서울처럼 큰 도시에 비해 관동별곡 속 명소들은 하천 직강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도 본연의 모습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죽서울과 위치한 오시천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직강화가 진행된 서울의 한강과 청계천에 비해 상당히 많이 부글부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전형적인 담입봉류 하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이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발생했던 여러 침식과 풍화작용들이 더 아름답고 멋진 헉소리가 나오는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관동별곡을 읽으면서 정철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는 포인트가 변하더라고요. 농민관으로서 정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그가 추구했던 선정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각 정치 철학자마다 추구하는 선정의 가치는 모두 다르지만 저는 오늘날 선정이란 정철이 추구했던 적극적 안정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이 다양화되고 이러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각각의 이익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관동별곡을 굉장히 다양한 교과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기 싫었던 관동별곡에서 약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